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1 생물의 특성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쪽과 프린트 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필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교과서를 보면서 프린트를 먼저 채운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를 인쇄하지 못한 학생은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꽃병에 꽂힌 나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죠? 나뭇가지의 꽃눈은 물을 흡수하고 적당한 온도가 되면 효소들이 활성화되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꽃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뭇가지는 생물에서 유래된 것이긴 하지만 생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사진에 띄워놓은 이 개구리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쉽게 개구리가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앉아있는 바위는 과연 생물일까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이 아주 쉽게 바위는 생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개구리는 생물이고 바위는 생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것을 생물로 해야 되는지, 생물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20페이지 생각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것을 생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누가 봐도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와 누가 봐도 생물이 아닌 강아지 로봇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우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강아지 로봇의 전원을 켜면 강아지 로봇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발밑에 앉기도 하며 다리에 몸을 비비기도 한다. 그리고 강아지 로봇을 안아주면 강아지 로봇은 꼬리를 더욱 세차게 흔들기도 한다. 그러나 전원을 끄면 강아지 로봇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학생들은 강의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 먼저 칸을 채운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 둘 다 움직이죠? 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 둘 다 사람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강아지한테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산책 가자고 하면 반응하죠? 마찬가지로 강아지 로봇도 안아주면 더욱 세차게 꼬리를 흔들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로봇은 전원을 끄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의 전원을 끌 수 있나요? 강아지 로봇의 전원은 꺼도 강아지의 전원을 끌 수가 없죠. 또 강아지는 호흡을 하고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지만 강아지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이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봇은 하지 않고 강아지만 하는 호흡, 먹이 먹는 거, 물을 마시는 거, 새끼를 낳는 거, 크기가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이 생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차이점을 토대로 강아지 로봇을 생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로봇은 호흡을 하지 못하고 먹이를 섭취하지 않으며 생장하지 않고 자손을 낳지 못하므로 생물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도 우리가 나오듯이 호흡, 먹이를 먹는 것, 생장하는 것, 자손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생물의 특성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생물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입니다. 우리가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로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세포 하나가 곧 개체 한 마리입니다. 대장균과 같은 세균, 그 다음에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생물들이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인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은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로 세포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몸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 있죠? 사람,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 그 다음에 소나무와 같은 식물들이 다세포 생물입니다. 이 다세포 생물은 구성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고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한번 써볼게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관을 이루고, 여러 기관이 모여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개체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식물은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고요. 식물은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교과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아메바입니다.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인 사람과 해바라기, 다세포 생물인 해바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해바라기의 세포들, 이 사진은 사람의 근육세포들입니다. 다음은 물질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대사는요, 생물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일컫습니다. 물질대사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것이 동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은요,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것이 이화작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요,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간단한 물질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죠. 광합성은 동화작용에 해당을 합니다. 세포호흡 과정은요, 복잡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에 해당을 합니다. 한 가지 예시씩을 더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 합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사용되는 효소라든지 항체라든지 호르몬은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그럼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단백질 합성은 간단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동화작용에 해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강아지가 밥을 먹었었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맞아요. 바로 소화가 일어나죠. 소화도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이화작용에 해당을 합니다. 이 물질대사에 대해서는요, 대단원, 두 번째 단원인 다음 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생물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 환경 요인은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라든지 빛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생물에 가해지는 체내 외의 환경 변화는 전부 다 자극이고요. 이 자극에 대해서 생물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이번에도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빛자극에 반응하여 빛을 향해 자란다. 여러분이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다면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빛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빛이 오는 쪽으로 줄기가 굽어지면서 자랍니다. 이 예시는 빛이라는 자극에 의해서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게 반응을 한 것이고,
미모사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잎을 접는다.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잎을 건드리면 잎은 그 자극에 대해 반응해서 잎을 접어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촉각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미모사가 반응을 한 것이죠. 교과서 22페이지의 사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는 빛 자극에 반응하여 빛을 피해서 이동하죠. 얘도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박쥐가 동굴로 피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고요. 이 사진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식물의 사진입니다. 빛이라는 자극에 의해서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고요. 얘가 아까 나왔던 미모사. 미모사는 촉각이 자극입니다. 촉각으로 자극을 주면 잎을 접는 거고요. 이와 같은 예시로 지렁이가 빛을 피한다든지 우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손을 뗀다든지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확대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성 유지입니다. 항상성이란 환경이 변해도 체내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자, 항상 일정하게 어떤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체온은 대략 36.5도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혈당량, 그리고 체내 수분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온이나 혈당량, 체내 수분량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춥거나 더울 때 항상 체온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당량을 다시 정상 범위로 내리고 반대로 밥을 안 먹어서 혈당량이 낮아지면 에너지를 분해해서 체내 혈당량을 다시 정상 범위로 높이고 마찬가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 체내 수분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오줌을 많이 내보내서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이런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남자분을 보면 열심히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동을 하고 더우면 땀이 나죠? 왜 땀이 나냐면 땀이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인데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면 체온이 다시 낮아지겠죠? 이런 것처럼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또 물을 많이 마시면 아까 말했던 체내 수분량이 정상 범위보다 많아지겠죠? 그러면 오줌의 양을 늘려서 체내 수분량을 다시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성 유지에 해당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해 주자면 신경계와 내분비계 작용으로 아까 말했듯이 혈당량이 일정하게 조절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성 유지하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생물의 특성 5번째는 발생과 생장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출발은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세포 하나. 이 작은 식물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면 아름다운 장미가 된다. 동물도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거듭해 완전한 형태로 자라난다. 인간 역시 10달간의 세포 분열과 성장을 거듭한 후에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동영상에 설명된 것처럼 발생이란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다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을 하죠.
이런 하나의 수정란에서 우리와 같이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하고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특정 기능을 하는 조직, 기관 등으로 분화가 하고 그러면서 몸의 구조가 완성돼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생장 보겠습니다.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려감으로써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는 것이 생장입니다. 자, 이 옆에 개구리의 발생과 생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 세포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고요. 각각의 세포들은 특정 기능을 하는 조직과 기관 등으로 분할을 해서 어떤 세포는 올챙이의 눈이 될 거고요. 어떤 세포는 올챙이의 꼬리가 될 거고요. 어떤 세포는 또 올챙이의 뒷다리가 될 거고요. 어떤 세포는 올챙이의 앞다리로 분할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개구리의 발생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개구리의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 몸집과 크기가 증가하는 것은 생장에 해당을 합니다. 논의 한켠에선 미꾸라지의 짝짓기가 한창입니다. 암컷 주위를 배회하는 수컷. 순식간에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달려듭니다. 짝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군요. 암컷을 차지한 힘센 수컷은 몸을 꽉 조이며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비로소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였던 세포가 2개, 4개로 계속 분열하더니 어느새 미꾸라지 모양이 완성됩니다. 어느 순간에나 생명의 탄생은 경이롭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식과 유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식에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성생식은 생식세포의 형성 없이 일어나는 생식으로 효모의 출하법, 집신벌레의 이분법이 있습니다. 효모의 출하법을 살펴보자면요. 효모의 몸의 일부가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돌출된 부분이 잘리면 잘려나온 돌출되었던 부분이 효모의 자손이 됩니다. 이게 효모의 출하법이고요. 집신벌레의 이분법은요. 집신벌레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딸세포 2개가 생기면 그 딸세포 하나가 각각 집신벌레 1마리가 되는 것이 집신벌레의 이분법입니다. 유성생식은요. 사람과 같이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생식입니다. 다음 유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은 새로 태어나는 개체가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는 현상입니다.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또는 A형인 어머니로부터 A형 아들이 태어난다. 이런 것들이 유전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교과서에 그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새끼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와 소나무 묘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물은 자신과 꼭 닮은 자손을 만들고요. 생식의 결과로 생긴 자손은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아 어버이를 닮습니다. 7번째는 적응과 진화입니다. 적응이란 환경 변화에 따라 몸의 구조나 기능이 변화되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생물이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게 생물의 몸의 형태나 생활 습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북극여우는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열이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때문에 말단 부위인 귀가 이렇게 작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는 열을 최대한 빨리 발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단 부위인 귀가 이렇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 유전자가 변하는데요.
이렇게 유전자가 변하면서 새로운 형질을 갖게 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핀치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는 원래 한 종이었으나 각 섬에 격리된 후 먹이가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종이 되었습니다. 열매나 씨를 먹는 핀치새는 부리가 이렇게 크고 두껍게 변했고요. 큰 곤충을 먹는 핀치새의 부리, 작은 곤충을 먹는 핀치새의 부리는 훨씬 작은 부리가 되었습니다. 이 먹이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게 진화한 핀치새가 바로 진화의 예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의 땅거북은요, 목이 길고 안장형의 등껍질이 있어 키가 큰 선인장을 먹는 데 유리합니다. 가랑잎벌레의 몸은 주변의 잎과 비슷하여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주변에 사는 잎의 색깔과 비슷하게 몸의 색깔이 변했죠. 부채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물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선인장은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을 막기 위해 잎이 가시로 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충류의 알이 증발이나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모두 적응과 진화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7가지의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각각의 생물의 특성에 해당하는 예시를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OX 퀴즈를 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24쪽에 박테리오파지 모형 제작하기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